김여정이 뭐 서울의 깡패들은 아직 상황 판단을 못 하고 있다. 깡패. 막말을 한 건데 김여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속히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 행위의 재발 방지를 담보에 나서야 한다 이랬는데 네. 저는 김여정의 모든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타국입니다. 타국. 예.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나라라는 거죠. 예. 이 타국이라는 게 단어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단어를 위해서 이 무인기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이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절대 북한 정권의 치부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무인기 상공이 침투당했다. 또 삐라가 뿌려졌다. 삐라 내용을 보면 이게 본인들의 치부를 말한 것인데 네. 치부를 말한 이유가 이 타국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너네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다. 네. 임종석이 말한 두 국가론하고 지금 일치를 하는 그런 네. 부분인 것이고요. 예. 우리 군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약간 전략적인 모호성을 띠고 있는데 예. 이 모호성 전략이 나쁜 것 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예. 만약에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가 보낸 게 맞다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국감장에서 그러면 그 드론기의 기기는 어떻게 되냐, 기술력은 뭐냐 막 파고들었을 것이에요. 다 알려주는 거죠. 네, 다 알려주게 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호성을 띠는 게 전략적으로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보내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 뭐 다른 단체가 보내는지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뭐 국방부에서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뭐 우리 군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은 평양에 다시 한국 무인기가 나타나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고요.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위해를 가하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한국이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서 살포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 대북 전단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대북 전단의 내용은 북한 김정은하고 딸 김주애가 명품으로 치장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뿌린 그러한 그 전단물입니다. 네, 예. 북한 그 자기배 분리기에 여념이 없는 김정은 또 연소득으로 구매 가능한 식량 비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의 지도부들만 북한 정권만 배부르게 먹고 있고 북한의 국민들은 배를 굶주리고 있는데 남한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진을 붙여가지고 전단을 뿌린 건데 네. 사실 이러한 전단지 뿌리는 거는 요즘 트렌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 트렌드였어. 북한의 삼부자 정권을 비판하던가 뭐 남한은 잘 살고 있다 이건 옛날 트렌드고 요즘 트렌드는 문화적으로 침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니네가 못 사니 우리가 잘 사니 그러지 않고 USB나 북한에도 이제 매체물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매체물이 있는데 그 매체물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담아서 보내는데 문제가 뭐냐면 드라마를 16부작을 보내는데 마지막 16회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2시간짜리를 보내는데 앞에 1시간 반만 보내요. 보고 싶으면 넘어와라. 너무 좀 넘어와라. 이게 트렌드여서 이 전단지와 삐라가 이게 요즘 트렌드가 아니어서 좀 의아하긴 합니다. 네. 예, 그런 사진들이 담겼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 없는 김정은, 그다음에 연소득으로 구매 가능한 식량 비교, 뭐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북조선의 경제 상황 이런 네.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 부녀가 명품을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사진도 또 첨부가 됐다고 해요. 네, 예. 이 김정은이 찬 시계, 뭐 스위스제 시계인데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시계 이것도 엄청 비싼 가격이라고 하고요. 이게 한 1,800만 원 정도 가격이라고 하고 김주애가 입은 크리스찬 디올의 후드 재킷은 약 256만 원, 1,900달러, 256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고가. 우리 남한에서도 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입기 힘든 저도 제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이런 걸 입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시계와 이런 자켓을 김정은 일가가 입고 있다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그러한 전단지 삐라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내서 전단을 살포했다는 그런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 주장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대북 전단에 보낸 주체가 어디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뭐 북한의 자작극설, 북한 내부 반체제 세력의 행동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런 가능성은 뭐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대북 전단에 보내온 기존 단체가 아니라 새로운 민간 단체가 보낸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NC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내부적으로는 보낸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북한의 그 내로남불 북로남불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왜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인기를 수차례나 보내놓고 뻔뻔하게 침투를 시켜놓고 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또 북한의 무인기 현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북한이 사실 1970년대, 80년대, 뭐 60년대부터 도발은 끊임없이 해왔죠. 그렇죠. 그동안의 도발은 보통 이제 테러 행위 예. 혹은 납치 뭐 이 정도였다가 그다음에 90년대에서는 땅굴 파기 시작하다가 네.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드론을 보내던가 무인기를 보내는데 예. 사실 그동안도 무인기를 보낸 거는 나무 무인기나 뭐 많이 있었겠지만 그렇죠. 2014년, 2017년, 2022년에 각각 무인기를 보냈습니다. 예. 이때 북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을 때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북한이 보낸 게 맞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네.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아니 왜 우리를 지목을 하냐 이거는 너네 비방선전 아니냐 중상모략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 날뛰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죠. 네. 예. 사실 북한에 여러 가지 도발이 있었는데 제가 변호사님이 강원도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니까 저는 네.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90년대 중반이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북한의 그 잠수함이 예, 내려와가지고 예, 그때 예. 강릉 앞바다에서 네. 여러 가지 그때 교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강릉에서 1996년도인데 96년. 지나가던 택시 기사님이 잠수함을 보고 신고를 했고 네. 알고 보니까 그 신고함과 동시에 초병에 있는 초소가 전화가 안 돼서 걸어가면서 이제 신고를 한 그런 것인데 96년도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예. 강원도 춘천에 근무를 했는데 춘천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네. 저희 또 친척들이 강릉 동해에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친가와 애가가 다 네. 어마어마했죠. 네. 그 잠수함이 침투를 해서 북한군이 지금 청와대를 가기 위해서 수도권을 가기 위해서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침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교전이 있었고 예. 사망자도 발생했던 맞아요. 예. 가장 최근에 있었던 21세기 근접해서는 가장 심각한 북한의 도발이었던 것이고요. 그 잠수함이 정동진 근처에 몇 년 동안 그 보관이 돼 있었어요. 전시가 돼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람도 저도 한 두어 번 갔었던 것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인적 자원을 무장공비를 침투시키는 침투는 없고 대신 이제 무인기를 이용한 그런 도발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무인기로 왔다 이 말씀인데 네.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의 가장 취약한 분야를 정찰 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인기를 통해서 정찰 자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에도 그랬듯이 최소 10년 전부터 무인기 도발을 하고 있다. 일단 그러면 저희가 2014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네, 2014년 3월, 4월에 경기도 파주, 예. 백령도와 또 강원도 삼척 또 이런 곳에서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대거 발견됐어요. 대거 추락이 됐어요. 예. 이 대거라는 거는 보냈다가 이제 추락을 한 것이라 보여지는데 네. 같은 해 9월에도 2014년 9월 달에도 백령도 서쪽 해안에서 무인기 잔해를 수거했는데 북한과 비슷한 것이라고 판명이 되고요. 네. 사실 이때 이 무인기를 봤을 때 약간 많이 실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 북한은 우리 상대가 안 되는구나. 아, 아니 이거는 우리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시절에 과학상자 시절에 만들던 약간 그런 수준의 비행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파란 색깔로 칠해진 그러한 비행기였는데 그냥 조잡한 그런 비행기 드론에다가 상용 카메라를 붙인 거예요. 네. 캐논 카메라와 니콘 카메라를 붙인 것인데 예. 이게 그래서 결국 수거를 못 해갔겠죠. 사진을 촬영하려고 보냈다가 네.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2014년에는 아무튼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당시 이제 캐논 이오스라는 카메라였는데 550D라고 지금으로 치면 상당히 앤틱이에요. 이게 네. 앤틱 빈티지인데 성능이 별로 좋지가 않은 카메라였다. 그리고 당시에 그 저희가 사진을 또 보여드리겠지만 네. 당시에 그 무인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인기 자체가 굉장히 허접한 수준이었다. 예,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약간 잠깐 껴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예. 저희는 그 매번 이걸 발견될 때마다 예. 사진을 다 공개했어요, 국방부가. 그렇죠. 예. 근데 북한은 지금 무인기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첫 번째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나 무인기가 좋아서 이거를 공개를 못 하겠다. 이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무인기 자체의 회수를 못한 거예요. 무인기에 대해서 영공에 있는 사진만 흐릿하게 찍은 거지 예. 회수를 못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뭐 자작극 썰에 의하면 무인기를 띄우고 이 무인기가 결국 북한 무인기이기 때문에 사진을 공개를 하면 너네 자작극이라는 게 티가 나기 때문에 사진을 공개 안 했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북한이 무인기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 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진기를 남한의 소행이라 하면서 사진을 공개 안 한 것은 좀 특이한 정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2014년 그 당시에 북한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때 당시에 북한은 뭐 우리 그 남한에서는 이거는 북한의 작품입니다. 북한의 드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니까 북한이 뭐 난리 났죠. 그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있다. 사실 이게 우리 거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 북한 거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 무작정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한다라면서 천안함 사건처럼 날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날조라고. 근데 누가 봐도 북한 거거든요. 네. 누가 봐도 예. 누가 봐도 북한 겁니다. 네. 네, 참고로 제가 이제 배경이 되는 지식을 군사보안에 군사보안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공군에서 관제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공군이 주요 요충지의 레이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강원도 뭐 고성군이나 그다음에 강화도, 백령도 같은 전방 지역에도 레이더 사이트가 있는데 이 공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레이더로 우리 영공에 떠 있는 모든 비행 물체를 다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전투기는 물론이거니와 뭐 헬리콥터 뭐 새 대까지로 레이더에 다 잡혀요. 그런데 레이더에 잡힌 그 데이터가 MCRC라고 마스터 컨트롤 레이더 센터라고 중앙 방공 관제소로 이제 집결이 됩니다. 그럼 MCRC 모니터에 그 레이더의 항적 데이터가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게 뭐 공중 감시나 식별이 가끔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무로 된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3m 이하의 작은 비행 물체 뭐 이런 경우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전력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북한이 주장하던 전력 중에 하나가 나무로 만든 AN2기라는 비행기였어요. 그게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로 뭐 침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렇게 오래된 비행기였는데 여튼 이제 전방에서 그래서 유관 식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인기를 판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 레이더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보완이 좀 되지만 무인기가 나무로 주로 제작되는 경우에는 이에 좀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무인기가 식별이 되면요, MCRC나 공군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17년에도 무인기 활동이 대대적으로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2017년에도 북한이 보내는 무인기가 우리나라에서 다수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 2013년에 비해서는 좀 발전된 무인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2014년에 무인기가 굉장히 조합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뭐 김정은 지도부에서 엄청 화를 냈겠죠. 야, 창피하게 이게 뭐한 짓이야. 네. 연구 제대로 안 해. 라고 해서 그나마 이번에는 비행기의 모양은 좀 갖췄습니다. 폭이 2.86이고 길이가 1.85m인데 예.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약간 목적이 뚜렷해 보였어요. 2017년에는 성주에 있는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인근을 사드. 촬영하고 가려고 무인기를 띄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뭐 연료 부족이나 기체 결함으로 추락을 한 거예요. 추락을 해서 결국 우리나라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견이 된 것인데 사드 배치 지역의 사진을 한 10여 장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또 일본 소니사의 카메라를 달았어요. 뭐 소니. 캐논을 달다가 니콘을 달다가 이제는 소니를 단 것인데 사실 일본을 좋아하네요. 단 것인데 본인들이 이제 항공 촬영 기술이 없으니까 일반 카메라를 다는 것이에요. 네. 달았던 것인데 어쨌든 굉장히 좀 이번에도 드론 치고는 무인기 치고는 좀 조악했다. 굉장히 비행기로서의 성능은 갖추기 힘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제 사진을 나중에 좀 띄워드릴 텐데요. 보면은 상당히 좀 조악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퀄리티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사진에 보면. 근데 군 당국은 이 무인기가 지난 2014년 3월 31일 백령도에서 발견됐던 북한 소형 무인기와 크기와 형태가 유사했으나 기체 크기가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다소 크고 당시와는 달리 이번 2017년에는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쌍발 엔진, 그러니까 엔진을 2개를 장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촬영 고도가 2km에서 3km 정도로 추정이 됐어요. 근데 2017년 당시에 저는 궁금한 게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주 황당한 반응을 했죠. 그랬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인터뷰에서 예. 대북 대화를 하면서 네. 뭐 한국이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평화를 열겠다. 네. 남북 관계도 훨씬 평화로워졌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훨씬 부담이 덜어졌다. 뭐 이러면서 지금 뭐 대한민국 영공에 사드 인근에 무인기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뭐 내가 평화를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만 미국 방송국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이 2017년 이때쯤에 의하면 그 2018년에 지방선거도 있었고 뭐 2020년 총선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본인이 그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판문점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아마 작업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절대 자극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사실 이래서는 안 되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발언은 다시 한번 넘어오면 바로 요격해서 격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예.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약간 국민으로서는 좀 납득하기 힘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평화가 왔습니까? 지금 계속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예. 굉장히 좀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네. 2014년과 2017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이제 2017년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으며 이번 사건에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에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당은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2022년에 다시 한번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번엔 좀 더 소형 무인기고요. 네. 이 소형 무인기는 수도권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보자면 2013년에는 파주나 강원도 뭐 휴전선 부근까지만 침투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2017년에는 사드를 내려갔다 왔는데 네. 2022년에는 수도권 영공을 침범한 겁니다. 네. 이게 무인기인데 만약에 여기다 무기를 달고 오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이 중에 한 대는 대통령 집무실 부근까지 왔다고 해요. 그렇죠. 이거는 무인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떠한 비행기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침투를 한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무인기가 약 5시간 동안 우리 군의 레이더에 포착이 돼 있는데 우리 군이 한 대도 격추를 하지 못했다라는 약간 좀 허술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고 예.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죠. 예. 이스라엘 전쟁 기사를 보면 지대공 미사일로 다 격추했다 나와요. 뭐 드론이 날라온다, 비행기가 날라왔는데 이스라엘이 다 격추를 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2022년에 레이더에 포착이 됐는데도 격추를 하지 않은 것인지 하지 못한 것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격추는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합참이 당시에 국회에 제출을 했던 무인기 항적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당시에 이제 뭐 서울 시내, 그러니까 강북 쪽에 서울 시내를 한번 훑고 지나가고 이게 뭐 김포, 강화도 인근까지 운항을 했던 그런 무인기 항적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관영 매체들은 무인기 대남 도발에 대해서 당시에 침묵을 했어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 당시에 이제 무인기가 남측 영공을 침범한 사항과 관련해서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북한 매체의 동향에 대해서 남측의 혼란에 부추기려는 의도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어요 당시에. 예. 네, 예, 본인들이 이제 명확하게 말을 안 하는 거죠. 예. 안 하는 것이고 뭐 전략적 모호성을 띠는 것인데 네. 아마 그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수도권 침범하고 대통령실 집무실을 왔다 갔다 거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북한이 우리가 했다라고 명확히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막 그냥 뭐 휴전선 인근에야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뭐 그 무인기도 본인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왔지만 예. 이번 사항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왔기 때문에 부인을 한 것이고요. 당시 우리나라 정치권 반응을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한 지 갓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지난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에 대한 대응 노력이 굉장히 구축되지 않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군이 약간 훈련이 부족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은 좀 있었다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왜 전 정권 탓을 하냐라는 것으로 또 쏘아 붙였는데 요거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화를 빌미로 해서 무인기에 대한 대응이 군사 내부적으로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책 기조는 과도한 평화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좀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반응이 그랬군요. 근데 참고로 항공당국은 합참의 요청에 따라서 그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약 1시간 안팎으로 항공기 이륙을 중단하는 조처를 취했다가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 무인기 등의 대응 작전으로 인해서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민항기 이륙이 중단이 됐고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제 지난 2018년이죠. 이때 체결된 9.19 군사 합의에는 군사 분계선 MDL으로부터 이제 서부 지역은 10km, 동부
동부 지역은 15km 안에서 무인기 비행이 금지가 돼 있는데요. 이를 어기고 아예 MDL 건너서 영공까지 침범을 한 거죠. 네, 이 MDL이 이제 군사 분계선인데 9.19 군사 합의 문재인 정권 때 2018년에 9.19 군사 합의를 하면서 군사 분계선 일대의 상공에는 항공기를 띄우지 말고 또 무인기도 비행하지 말자. 뭐 무슨 포사격도 하지 말자. 이렇게 군사 합의를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했는데 불과 이 군사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2022년 초에 갑자기 이렇게 무인기가 대거 수도권까지 침범을 한 상황이고요. 북한이 먼저 이것을 어긴 것이죠. 군사 합의를. 네. 그랬던 북한이 지금은 이제 무인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를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코미디 같은 상황인데요.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 전력이 적게는 300대에서 400대, 많게는 한 1000대 정도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비해서 열세인 공군 전력을 만회를 하기 위해서 무인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 네, 조선중앙통신하고 노동신문에 의하면 김정은이 지난 8월 24일에 북한에 있는 국방과학원 무인기 연구소를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서 타격 시험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요거 약간 좀 주목해야 돼요. 왜냐면 정찰용이 있고 무슨 뭐 감시용이 있는데 타격 시험을 현지 지도했다는 것은 무인기로 타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화에서 나온다 보면 미국은 다 이제 뭐 아프간 일대에 무인기로 타격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시해서 봐야 되고요. 요때 북한 노동신문이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약간 이 사진을 보면 그나마 좀 무인기가 점차 좀 발달을 했어요. 지난 2022년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정부가 좀 대응책을 명확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이 또 있는데 저희가 종종 중간에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북한이 그동안 적반하장식 공세를 해왔는데 우리 군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NCND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적 공격을 도발을 하면 즉각 응징할 것이다 이렇게 또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북한이 군사적 공격을 도발한다면 즉각 응징할 것이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또 천명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국방부에서 발표한 워딩이 정말 괜찮다 보는 게 북한을 종말시키겠다, 북한을 소멸시키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북한 정권의 종말이 올 것이다. 북한 정권을 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군은 북한에 있는 민간인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건드리지 않고 다만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 일가와 그 백두혈통이라고 불리는 그 일가와 그 추종 세력들에 대해서는 소멸을 시키고 종말을 시키겠다. 우리 국민의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할 시 그날로 북한 정권은 종말이다. 종말이다. 날짜까지 그날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북한에서 아까 말했듯이 두국가론 타국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뭐 무인기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지 실제로 북한이 과도하게 표현한 것처럼 북한도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순간 북한 정권이 종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답답한 건 민주당이죠. 답답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부적절한 대응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할 따름입니다. 네. 참고로 이제 북한이 오물풍선을 지난 5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총 28차례나 살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조만간에 또 살포를 할 테니까 아마 30차례 넘게 살포를 할 것 같은데 좀 이런 상황이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당 얘기를 하셨는데 그 민주당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북한의 무인기 주장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긴급 안보 상황 점검과 국민들에게 설명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 당내 안보 상황 점검단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훈련을 더 세게 시키고 인간 고정대를 시키면 지저분한 치킨 게임이 불러올 무모한 전쟁 위험을 막을 수 있나? 지도자가 호전성만 강조한다면 노벨상을 수상한 문인과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가 있는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 강화를 주문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군대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지 않았나요? 본인 아들에 대해서 본인 아들이 이런 경우는 없었죠. 휴가인지 아니든 어쨌든 복귀를 안 한 거죠.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를 안 하면서 전화 한 통화를 해가지고 나는 뭐 천천히 있다 들어가겠다 이런 식인데 이런 그 정치인들이 특히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군사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본인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 지금 북한이 침투했는데 노벨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뭐 전쟁을 났을 때도 책으로 막을 겁니까? 뭐 책을 들고 뭐 총알을 막을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예를 들어가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좀 어지럽히는 것이죠. 네. 네, 그 특혜 소리를 들을 정도로 다른 장병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휴가를 보내야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좀 요약을 하자면 현대전은 드론 전쟁, 즉 무인기 전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020년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도 드론이 맹활약을 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금 전쟁에서도 또 무인기 드론이 전장을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솔레이마니 쿠두스군 사령관도 드론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암살이 됐습니다. 우리도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무인기 발전에 나서야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북한의 북로남불에 대해서 과거 사례를 저희가 예시로 들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